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권 전무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서사연님, 알쓸투자 코너 좋아해요. 지식인이 되는 듯한 느낌. 팔 때까진 내 돈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확 와닿았네요. 지난주였죠. 예. 팔 때까지 내 돈이 아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이 실은 주식보다 더한 것 같아요. 집이 그쵸. 한 채 있을 때 1주택자들 예. 이게 이제 좋은데 이게 또 차익 실현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집 한 채는 이런 자산 가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용가치. 사용 가치가 네. 있는 거죠. 내 가족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해서 굉장히 독특한 재화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투자에 가장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그 피터 린치가 전설적인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투자의 첫 번째 목표가 개인들에 돼 있어서 내 집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저도 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급한 경우에도 집은 또 하나의 저축을 해줄 수단이 돼요. 뭐 팔고 더 싼 데로 가면 되니까. 한 채인 경우에는 세금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주 비싼 집 빼놓고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자체는. 저희가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거비가 보통 이제 예. 가계 비출이 한 30% 정도 예. 차지한다고 하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나가는 비용이 주거비잖아요, 결국. 예. 그게 이제 한 20%, 제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예.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면 적절한데 지금 문제가 예. 이게 이제 또 너무 많으면 예. 주택담보대출 내는 그 원리금 비중이 막 뭐 100만 원에 50만 원씩 예. 내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뭐 80% 90%까지 해줬고 지난번에 금융위기 왔을 때 2008년도에는 거의 100% 해줬었어요. 강아지도 집 한 채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그리고 이제 2008년에는 90년도에 일본이 부동산 시장 버블이 꺼졌을 때 일본에 120%까지 해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집이 1억이면 1억 2천까지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고 아예 전제를 하고 대출해 준 건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부동산 담보 비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5, 60%밖에 서 굉장히 아마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네. 사실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상당히 이제 더 타이트한 관리가 되겠죠. 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뛰어들어가지고 1,800조라는 엄청난 사실은 이 부채가 된 가계 게 부채가 상당히 걱정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한 것은 좀 이따 또 얘기를 할 텐데 예. 오늘 주제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인구죠. 인구. 예.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 그 흔히 이제 인구 통계학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데모그래픽스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인구는 경제의 기초예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 만약에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나라에 20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있고 70대 노인분들이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팔리는 물건이 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나이대 50대가 많은 공장과 20대가 많은 공장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그 소비의 방식이라든가 기업들이 생산해 나가는 방식, 또 성장률, 그쵸, 성장률, 예. 또 국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바뀌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의 기초는 인구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우리의 자산 운용에 내 투자에 어떤 그 시사점을 갖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고 대화해 보려고 그 내용을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예. 또 인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를 예. 예측하기가 그나마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출생 또 이 사망의 이 기대 연수 이런 것들이 예. 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사회와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늙어갈지 혹은 어떻게 젊어갈지가 그쵸. 보이죠. 그게 바로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네.
그 사실은 미래학자면서 경영 어떤 학자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하신 그럼요. 얘기가 경영학의 뭐 아버지죠. 아버지, 사실은. 할아버지죠. 그렇죠. 네. 네. 이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벌어지는 일 중에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벌어질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 인구 구조는 1년, 2년 만에 변하지 않아요. 네. 천천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변화를 이해할 때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강력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의 변화다. 이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예요. 네. 그래서 뭐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인구 통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구매력과 구매 습관 그리고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인구 통계의 변화는 미래와 관련된 것 가운데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사실이라는 이유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는 가장 큰 거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고령화도 고령화인데 저출산이 겹치니까 이 통계를 내면 이 젊은 인구가 그쵸. 계속 유입이 안 돼서 더 심해지는 현재 거죠. 우리나라가 네. 두 가지 다 자랑스러운 건 거에게 두 가지 다 우리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네. 출산율도 최저 출산율 세계 1위 네. OECD 국가 중에서. 네. 그다음에 고령화 속도도 속도. 세계 1위.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늙어가게 되면 어느 시점에는 인구가 감소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되는데 인구 감소되는 폭이 세계에서 또 가장 빨라요. 이게 이제 언제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분분하지만 제 생각엔 2, 30년 안에는 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맞습니다. 이런 비율을 터서 피터 드러커 박사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선진국에 대해서 같은 얘기인데 이거 우리나라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진국 다시 말해서 일본, 유럽, 북미에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선진국은 지금 국민이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 무섭다. 네. 앞으로 선진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일어난 현상이다. 현재 세계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나라가 선진국부터 일본이 처음으로 겪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나쁜 의미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옆에서. 네, 인구 구조 이미 와 있는 미래다. 그러니까 거의 확정됐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정해진 거죠. 지금 우리 연간 태어나는 신생아가 30만 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커가는 게 확정돼 있으니까 확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경제 성장, 구매, 뭐 노동력 구조 우려스럽습니다. 이거는 뭐 그쵸. 확정돼 있는 거니까요.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인구 구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핵심은 이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에요. 보통 전쟁이 나면은 출산율이 떨어져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흔히 하는 표현은 성욕에 가득 찬 젊은 군인들이 돌아가서 결혼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보통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같은 경우는 53년에 끝났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55년생부터 베이비붐 세대고 네.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46년생부터입니다. 2차 2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끝나고 45년에. 우리는 근데 네. 6.25 전쟁이 있었으니까 한국 전쟁이 있었으니까 55년도부터인데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합하면 19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네. 우리- 2차 베이비붐은요. 1차가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애를 낳기 때문에 그쵸. 2차 베이비붐이 되는 거죠. 그 세대에는 또 베이비붐의 에코 세대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에코 세대고 네. 여기 이제 1차, 2차 베이비붐 세대를 합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6천만 명쯤 안 되는데 인구의 34%예요. 50년대부터 70년대. 예. 네. 그러니까 생.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가 우리 남쪽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74년생이 65세가 되는 게 20년 뒤예요. 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3명 중 1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엔에서 정한 노인이라는 정의가 좀 논란은 있습니다. 이거 늘려야 된다라는 나이를 늘린다는 논란이 있는데 네. 현재 유엔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계셨던 유엔의 국제기구에서 정한 노인의 정의가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74년생들이 한 20년이 있는데 제가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통계가 원래 더 빠르거든요. 네. 정부 추계치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근데- 다른 세상인 거죠. 네. 저도 근데 그 말은 예. 동의해요. 그 65세 이상이 지금 이제 어르신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현재는. 이게 예. 이제 옛날 뭐 바이마르 공화국 때인가 그때부터 했다는데 지금 65세에
70세도 이게 좀 그쵸. 왜 이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바꾸면서 좀 우리가 꼼수를 부는 건 어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 고용구조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년에 대한 논의들이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강제를 하진 않고 나이를 이력서에 쓰게 되면 기업이 나이로 그냥 차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벌금을 때려버리니까 네. 그 나이를 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한 정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65세 70까지 늘려버리면 그분들이 또 퇴사를 뭐 안 하니까 그렇죠. 계속 그래서 해야 이제 되니까. 뭐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정년 늘려달라고 요즘 이제 그 데모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사 그 임금 협상안 외에도 임금 그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을 단체 협약에 집어넣는 노조들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는 네. 논란이 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학자들마다 달라요.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가 취업을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이렇게 기존의 정년을 늘리더라도 젊은 세대에 취업하는 건 상관이 없다 두 개가. 왜냐면 이분들이 소비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논의가 대립되고 있는데 네. 전 뭐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 기성세대 좀 그들이 아무래도 고용을 늘리면 우리 경험칙으로 보게 되면 젊은 세대를 덜 뽑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고령자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같이 굉장히 강하게 법에 의해서 보장된 형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 하고 굉장히 그쪽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건데 그럼 과연 기업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네. 현재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 어쨌든 20년 뒤에는요. 우리나라에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거리를 갔다 예. 3명 중 1분이 다 65세 이상이고요. 그렇죠. 그 중에 1명이 저고요. 그렇죠. 그 중에 1명이 이상은 전무죠. 예, 맞아. 현재 일본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세계에서 네. 최초로. 이탈리아랑. 자, 저희가 알술 투잡 결국 이걸 투자로 연관시켜야 예. 되는데 이제 이건 확정돼 있고 이미 와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투자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다른 변수가 개입이 되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한 변수 갖고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네. 각 개별의 변수들이 주요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는 것 자체가 고령화 인구 감소가 뭐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딴 변수를 제하고 오로지 이것만 보게 되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축소가 되거든요. 축소가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더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와야 돼요. 그럼 인프라가 좋은 곳은 어디죠? 도시예요.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어떤 도시화의 정책은 뭐냐면 모든 나라가 메가시티화 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가 옛날처럼 작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아, 그곳으로만 다 몰려든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서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은 가도 일본이 메가시티잖아요. 도쿄도. 일본 네. 같은 경우가 지금 3명 중에 1명 65세 이상인데 일본의 3대 도시가 어디냐면 나고야, 도요다가 있는 나고야, 그 중부죠. 그다음에 오사카, 네. 오사카, 관광의 그다음에 도시죠.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오사카가 이제 제가 관서 지방인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동경이란 말입니다. 그 동경인데 이 세 군데 집값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나고야랑 오사카는 90년도 일본이 이제 최정점 법을 최정점기의 주택 가격이 그 가격을 아직 못 뚫고 있어요. 네. 근데 동경은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동경은 사실 일본에서 최고의 메가시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꾸 축소가 될수록 인프라가 더 좋은 메가시티들의 갖는 영향력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인구 구조만 놓고 보면. 근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투자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수돗물을 깔고 네. 인구가 띄엄띄엄 있는데 가스관을 까는데 이 인프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좋으니까 버티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순수하게 고령화 변수만 보는 겁니다. 네네. 고령화가 되게 되면 정부 재정이 지금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거고 뭐 일본이 원래 부채가 많았냐 얘기하시는데 일본도 고령화 사회 오기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었었고요. 우리나라보다 해외 투자와 저축된 데 더 많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 예. 지금 부동산 하락론자, 부동산 비관론자분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 노령화되고 지금 인구가 줄고 있다. 예. 빈집이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집값 폭락은 눈에 보도 뻔하다라는 건데
이상원 전문 실증적으로 좀 보면 그런 지역도 있겠으나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다른 변수들 사람들이 더 모여 살고 더 모여 살 테니까 그런 메가시티 지역의 집값은 또 올라가겠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가장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제일 먼저 바꾸는 게 자동차와 집이에요. 네. 두 가지 무조건 바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왜냐하면 자동차와 집은 우리가 또 이 지위제, 신분제 역할이 있어요. 네. 내가 어디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잘 나가는 걸 증명하는 이런 재화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수록 좋은 집에 대한 수요는 또 늘어나요. 그래서 단편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인구구조 네. 놓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구조의 변수는 분명하게 양극화를 더 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럼 보는 주식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장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기업들이 실적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예. 딱 드는 생각은 오히려 뭐 업종별 업종차별화 나온다. 가령 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막 그쵸. 승승장구인데 반면에 뭐 이런 내수 쪽은 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주식은 더 이게 변수가 엄청 많아지네요. 좀 예. 다각도로 고민할 게 생각해 많네요. 보시면 우리나라만 그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늘어나요. 네. 글로벌하게 그 늘어나는 인구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몇억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아 그쪽이 있었네 그러니까 또. 인도도 이제 시작이에요. 네.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헬스케어. 예. 얼마나 네. 건강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중국과 인도가 고령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여러분 5, 60명의 노인이 생기는 겁니다. 네. 5, 60명이 더 넘어가는 인구가 생기면 기업들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들이 제일 관심사가 뭐가 되겠어요? 건강? 건강이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 건강 문제를 정부 해결하지 않으면 자꾸 너무 많이 아프시면 국가에서 정부 재정 부담이 돼요. 네. 방치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분들을 또 그 건강으로 그 사회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높아져요.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뭐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민간 부분에서 혁신을 많이 하게 하는 거죠. 혁신을 많이 하게 해서 약값을 떨어뜨리게 되고 의료계 혁신. 자꾸 떨어뜨리고 자꾸 좋은 장비를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고 네. 지원을 해나가겠죠. 네. 그러면은 헬스케어 산업이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벤처 투자 쪽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는 것이 글로벌리하게 바이오 헬스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좀 그 지금 현재 좀 그 바이오 헬스 분야의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 10년, 네. 20년 내다 보시면 이 분야는 답이 알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분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죠.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연금도 중요합니다. 근데 연금은 좀 저희가 따로 한번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너무 큰 부담을 이제 공적 연금 그쵸, 같은 거 그쵸, 지게 그쵸. 되니까 예, 뭐 예. 어쩔 수 없이 개혁해야죠. 예, 계약해야 되는데 쉽지 개혁, 않아요. 예, 예.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기성세대는 많이 받고 젊은 세대는 적게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젊은이들의 적립으로 기성세대가 이제 연금 그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괜찮아요. 지금은 국민연금도 규모도 운영만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낸 돈보다 적립금이 더 많아요. 네. 그 투자를 잘해서. 근데 어느 시점에 이게 딱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와 있으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빨리 국민연금의 모든 개혁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식이 개혁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데서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으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그 불편한 진실이죠. 이거는.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다라는. 예, 이건 이 국민연금 공적연금 개혁은 따로 한번 시간 내서 예, 이건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알쓸투자 미래에셋 이상권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